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 비가 그냥 막 오는데요. 이럴 때 좀 멜랑꼴리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퇴근길이라서 조금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역전의 용사들 뉴스 보시면서 우리 또 소식 들으시면서 한번 힘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전의 용사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거 환호성이 다른데요? 두 분이 오시니까 달라요. 그래요? 아, 네. 좋아요. 이경 정치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시나요? 네. 오늘 우박이 왔어요, 우박이. 네? 아, 우박 우박 내렸어요. 내리는 엄청 그래요? 아팠어요, 네. 우박 내렸는데. 우박까지? 야, 네. 이거 위험할 뻔했네. 네, 오늘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애청자분들이 막 우박처럼 막 쏟아져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네, 오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지호 이분 뉴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 중앙지방법원에 갔다 왔는데 아. 네. 1시 이후로 또 문을 꽁꽁 닫아놓고 네. 못 들어가게 하더만요. 김용현 내란 재판 때문에 그랬나요? 오늘 윤석열의 이적죄 관련된 보석 그 재판이 있었거든요. 여기 약간 비공개로 이루어졌죠. 네,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경찰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일은 없었어요? 네, 별일은 없었고 제가 오전 재판은 이제 김용현 재판을 들어갔다 왔는데 원래 가방 검사나 이런 걸 안 하는데 김건희라든지 윤석열이 오면 가방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가방 검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구나.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재판에 관련된 소식은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고,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석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와, 신기록을 세웠더라고요. 그럴게요. 24시간. 어떻습니까? 세계 총평. 최장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요. 24시간 몇십 분이 뭐 미국에서 세운 기록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네. 근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막 지금 환호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새벽에 그 혼자서 필리버스터 할 때는 그때 의원들이 몇 명, 한 5명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분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벽에 네. 의원들한테 제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식으로 뭐 문자 돌렸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동혁 대표 위상이 당에서 솔직히 이거 막말로 당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했으면은 밤을 꼴딱 새서라도 그 앞에 가서 앉아있지. 얼마나 위상이 초라한지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창피하다. 네,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마이크 다 가져가고 자기 혼자 카메라 빨 다 받고 말이야. 이런 얘기도 한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야당 대표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 돋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막 가가지고 24시간 내내 막 그거 해야 돋보여, 겨우 돋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딴 마음이 있으니 저러는 거겠지. 지금 영남권 중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대위로 자꾸 넘어가자고 하고 뭐 나한테는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한동훈게 결국 쳐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결국 징계 국면에 들어가니까 여론이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돌파해야 되겠다. 나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 네. 그나마 내가 하는 거에 딴소리 안 하겠지. 네. 이런 사심이 낀 필리버스터다. 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참 국민의힘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주호영 부의장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필리버스터? 저는 장동영 대표가 끝나고 나서 매우 뿌듯하게 내려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본인 이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매우 좀 극우 성향을 많이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장동영 대표를 봤었을 때는 열사 같은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장동영 대표는 되게 뿌듯하게 내려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은 뿌듯한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열받는다.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켜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영상 보셨죠? 네. 시작하고 20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거의 다 나갔다. 아, 그분들 원래 네. 그렇다니까요. 아, 본인들이 근데 그랬어요. 서두에. 민주당 의원들 나가지 말고 들으란 말이야. 소리 지르고 나서 본인들 20분 만에 다 나갑니다. 근데 몇명 원래 민주당 의원이 더 네. 많아요. 항상 그 자리에 보면. 네. 그러니까 와, 본인들도 얼마나 지루했으면. 그게. 의원수가 적어서 그렇다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의원수가 적어서 저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영상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들었을 때 아니 저 목사님 뭐야? 저 목사님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졸린 목사님 설교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뭐 스픽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그분은 말 그 순서가 아니 그 속도가 스픽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24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픽스. 와.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근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네요. 댓글에 우리 WHJO님이 영희 씨 반가워요. 언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좀 이분 아니에요. 누구신지 모르는데. 박은혜님이 네. 영희 씨 예뻐요, 사랑해요. 아이고. 저 그렇게 댓글 보고 지금 적어놨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세요. 네.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시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하다 말고 제가 이렇게 주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댓글이 더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너무 기쁜데요. 근데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사실은 우원식 의장님 열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다녀오세요. 아니, 내가 화장실 갈 땐 그렇게 난리치더니. 아니, 억울하잖아요. 의장이 화장실 가면 못 가게 난리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도중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원들이 화장실 간다 그러면 이제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본인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필요를 못 감추면서 이런 하소연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1회차 3박 4일에 의해서 2회차 2박 3일째 무제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하고 이하경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각 25시간씩 사회를 봤는데요. 도대체가 우리 주호영 부의장은 어디 간 겁니까?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에 7번의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33시간의 사회만을 봤습니다. 저하고 이하경 부의장은요 각각 239시간과 238시간의 사회를 봤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조영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 네. 뒤늦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폭정을 거듭했다. 탄핵 사유로 충분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진즉에 얘기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쓱 발을 빼고 도망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전형적인 행태예요. 그리고 거기 나가가지고 장도영 대표라는 사람은 이게 계엄이 내란입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단하는 건 그건 정치적 재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네. 한동훈 없었으면은 윤석열 탄핵도 없고 윤석열 탄핵도 없었으면은 이재명 정부도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떠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비겁한 태도들을 이런 식으로 보였으니 네. 그러니 대구에서 육선을 하지. 결론이 특이하네. 그러니 육선을 하지.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정치권에 부침이 많고. 그러니까 나서야 될 때 딱 빛날 때만 딱 나섰다가 네. 아니고 불리하면 싹 숨었다가 이거 잘하는 분 판사 출신이라 그러네. 그래서 저러는가 보나 그러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판사 비겁한 출신이네.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으세요. 만약에 안 그러면 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협박하냐? 이러면서 또 화를 좀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의해서 정통망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자 갑작스럽게 국회법 해설집을 거론하면서 정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서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며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의사진행이 아니라 협박이다. 이러면서 화를 많이 내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경 에디터님. 네.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맞다는 아니 거야? 그게 아니고 네.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가 전부 다 맞지 않나. 그러니까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원식 의장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일부 제가 이제 대구 쪽 보면은 평은 좋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대표래. 부의장은 전 부의장, 아니 지금 현 부의장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평 되게 좋아요. 네. 평이 되게 상당히 부의장 평이 상당히 좋다. 평이 좋다는 의미 뭐겠습니까? 여기서 사회 보지 않고 그 시간대 거기 가서 지역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국민의힘하고 다른 길 갔다. 내가 의장이긴 한데 그렇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선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지역 선거에서도 자기 사람들 또 꽂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역 관리하겠다. 국민의힘 알아서 가라. 나 윤석열과 선긋고 그럼 나는 지역구 관리를 해야지. 이번에 지역구 살아야지. 나도 살고. 그다음에 내 국회의원 선거 때 또 지역구에서 짱 박은 사람들이 또 나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좋지만 이게 네.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지역구 사람들은 좋아 알아요. 주호영 의원은 우리 지역 관리 잘한다고 해서 지역에선 좋아합니다. 아, 네, 뭐 이거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4시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시 40분에 필리버스터를 오전에 시작을 해서 오늘 오전 11시 40분 정도에 토론을 종료했는데 기본적으로 시간 자체는 이제 이게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종료되면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록은 17분 정도 못 미친, 18분 정도 못 미친 그런 아까운 그런 기록을 그냥 세우게 냅두지 그냥. 세계 신기록 18분 남겨놓고 여당이 강제 종료해가지고 아까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세우게 놔둬요. 왜 그래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될 테니까. 네, 어쨌든 하여튼간 특이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제가 오늘 한번 이 얘기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강조 기자가 김용현 내란 재판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김용현 변호인들 어땠습니까? 오늘은 뭐 딱히 다른 뭐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지기현 재판부의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 제가 유심히 바라봤는데요. 오늘 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일입니다. 그래서 김용현이 나오거나 증인이 나오는 재판이 아니라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증거 동의할 것인가, 증인은 누굴 부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네. 우선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 정보라든지 수사 보고, 탄핵 증거, 뭐 피의자 신분 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부동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 그러니까 지기현이죠. 지기현은 이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이거 기각을 하겠고 대원 측은 증거로 채택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결심을 진행하기로 이미 저희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증거가 부동의가 되고 다른 증인을 계속 부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일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지금 갈무리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기현 부장이 사실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원래 지기현 재판부가 12월 달에 이미 병합을 해가지고 결심 내겠다고 약속을 9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심적인 부담감이 되게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본인이 그 이후에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밉상이잖아요. 밉상이 된 거지. 지기현 때문에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재판도 계속 지연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판사들은 자 법의 정한대로 6개월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버리잖아요. 재판 진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나 명예를 땅바닥에다 실추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곱지 않을 거다 시선이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지기현도 나름대로 그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어쨌든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재판을 분리돼 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재판을 병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시간을 끌어버리면은 윤석열 재판도 끌린다는 뒤로 밀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판에 벼락치기 하듯이 지금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쪽 변호인 쪽 얘기를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뭐 특별법 이 건 관련해서 혹은 법원행정처의 그런 인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사실은 조금 계속 충돌을 해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가림화가 타져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 것까지 다 이제 수용이 되면서 좀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특검에서 조은석 특검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거를 면죄부를 주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지난번에 뭐 백대현 부장도 1월 16일에 선고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좀 분위기 바뀌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지기현 부장이 많이 달라졌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더 이상 이제 민주당하고 싸울 필요 없고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들을 좀 많이 갔다. 이런 신호가 좀 내부적으로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캐치했던 것이 백대현 판사가 그러니까 이 선고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것 이후에 바로 저는 지기현이 바뀐 걸로 확인했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나 혼자 이렇게 시간 끌 필요 없겠구나.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눈치 보다가 다른 판사가 이렇게 밀고 6개월에 끝내겠다라고 이걸 국민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답다.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의견이 없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판결도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우리 그 강지호 기자님 현장 갔을 때 웃는 모습이 사라진 게 그 다음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기현 재판부의 이 2단계 변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단계 변신. 이 중계 재판이 시작됨으로써 그것도 될 좀 겁니다. 자제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도 레크레이션 강사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 그 이후에 이제 이경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대현 부장이 선고를 내린다 날짜를 확정 지으니까 완전히 진지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기현 부장 이 두 가지의 영향이 많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이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좀 모멸스럽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중요한 거는 뭐 김영현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은 이제 지기현 부장이 다 칼같이 지금 잘라주고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불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설마? 예? 그게 아니, 가능한 일이? 많은 분들이 워낙 의심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보면 네. 이 재판 과정이나 증언들이 나온 거 보면 점점 증거들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뭐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탄핵시켜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기현 같은 경우에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도 기각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부동의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관련된 게 절차와 관련된 거거든요.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이 갈무리를 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딱 두 사람이 최근에 윤석열은 그냥 혼자서 불법 개혁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네. 바로 밑에 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내가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냥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가안보실장 네. 이런 사람도 자기가 계엄이라는 얘기 듣고 황당해가지고 설마 했는데 계엄 선포하는 거 보면서 진짜 실망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했다는 게. 아니 난 더 웃기던데요. 장병들 통닭 사줄 돈도 안 줘서 내가 이렇게 비상경에서 정말 황당 무계해서 도대체 그런 말이 들었습니까? 예, 실제로 들었었고 당시에 아. 이 클립보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그 박한수가 이제 네. 김용현과 이제 문자를 주고 받다가 문자를 주고 받으려고 작성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입법 독재라든 이런 워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미 박한수 같은 경우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건 뭐 저는 반신반의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는 결국은 이제 육참 총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인사를 낸다고 내지만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사람이 전 박한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한수는 밀어놓고 난 다음에 어차피 군을 움직이는 거는 수방사나 특전사나 이런 데만 움직이고 방첩사 딱 잡고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은 그냥 허수아비로 앉혀놔도 괜찮겠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참 창피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인데 밑에 특전사하고 수방사가 다 자기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령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 너무 해맑잖아. 너무 해맑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계엄사령관 당일날 딱 시켜가지고 저는 갔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선포문 보고 처단한다는 문구 보고 저도 놀랐어요. 놀랐어요. 얼마나 해맑아요. 나는 이거 참 창피한 일이거든. 그러니까요. 어떻게 군 지휘계통을 다 무시하고 밑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무것도 자기는 몰랐다.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다고 말해야지 국민들한테. 이 사람들은 이제 창피한 걸 좀 모르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윤석열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 예산 삭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서 우리들을 매우 황당하게 했습니다. 사병들의 통닭 구매 예산까지 삭감된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있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건데요. 일선 부대의 사병들이 소대장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사기저하로 인해서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거는 단순히 사기 문제가 아닌 안보와 국방의 핵심적인 문제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부사관 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소대 사병들을 위해 통닭 한 마리 사주려고 해도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다. 이런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기현 재판장은 쟁점 위주로 질문을 대답을 좀 하고 좀 이런 얘기 좀 부적절하니 하지 말아달라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펼치기도 했습니다. 중대장 맡아도 안 되는 깜냥을 가지고 대통령을 시켜놨으니 나라 꼴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문 안에도 넣어놓은 내용인데요. 네, 예산 삭감 때문에 그리고 무리한 탄핵 때문에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 조목조목 해놨어요. 탄핵이 22건이 당시에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탄핵 소추가 된 건 5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판단하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도 않은 걸 가지고 탄핵 때문에 줄탄핵 때문에 내가 계엄 선포했다는 거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예산 삭감했다고 하는데 예산 심사 중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예산 삭감하겠다는 게 한 4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윤석열 바로 전해에는 13조 원 넘게 예산이 삭감됐어.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예산안에 통과도 안 됐어. 네, 맞습니다. 심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놓고 무슨 사병들 통닭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중대장이면은요 사병 통닭 삭감은 사줄 돈 없다 그러면은 내가 중대장이면 내가 사다가 사병 먹이겠어.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통닭이 먹고 싶었던 거야. 중대장 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사람이죠. 네. 대통령이라고 앉아가지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윤석열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해서 예산 삭감이 결정될 것일 뿐이다 이런 주장했는데요. 저는 이 사람의 통당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용산으로 이 청와대만 없애지 않고 용산으로 옮기지만 않았어도 그 돈으로 나는 몇천 마리, 몇억 마리를 사줬겠다. 몇천 마리 800억 원인데. 그러니까 옮기는 거 가지고 무슨 800억 원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몇천억이나 우리 지금 통당 얘기 진짜 길어요. 아 죄송해요. 저도 갑자기 통장이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댓글은 통닭 좋습니다. 몇 마리? 댓글만 엄청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통닭이 드시고 싶은 거예요. 통닭 얘기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니 솔직히 치킨 계엄 아니겠느냐. 이거 하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생각하다 보니까 황당무계한 일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막 그러한 내용이 막 오가다가 이제 네. 특검 측에서 박완수한테 물어봅니다. 네. 혹시 그 당시에 전시 사병과 관련된 뭐 유사한 사건이라도 있었냐? 그런 일 없다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원래 잘 이렇게 눈을 뜨고 막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네. 눈을 슬며시 감았습니다. 약간 윤석열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눈을 감거나 고개를 약간 떨구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계산해 봤는데요. 통닭 한 마리 300원이라고 치고 80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통닭이 266만 6,666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사병들 네. 그냥 일주일에 우리나라 군이지만 40만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50만 원래 아래로 60만도 안 되죠. 떨어졌을걸요? 네. 그러면은 이게 먹겠네요. 260만 마리라고 가정을 해도 얼마나 먹 도대체 한 달 내내 그냥 계속 통닭만 먹어도 되겠구만. 네, 죄송합니다. 할미 K8님, 저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통닭이 그만하도록 하고요.
지금 국무위원들은 또 나는 다 반대했다.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말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다 반대했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상민 재판에서도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안건이 미고지되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안건이 공지가 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었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했었을 때 2분 후에 바로 윤석열이 나갔기 때문에 토론이나 심의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서명을 해달라고 대통령실 직원이 막 오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아니 회의가 없었는데 무슨 서명이냐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 조금 또 이런 특별한 얘기가 있었네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 너는 원래 예스맨이라서 반대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질책을 했다는 얘기가 법정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류경진 부장판사가 오늘 내란 중요인물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씨에 대한 공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당시에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걸 똑똑히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워딩 자체가 잊어먹기가 어려운 워딩이잖아요. 야, 네.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는 워딩이었는데 이 워딩에 대해서 현재 그 최상목과 이상민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가 밤 한 10시 정도에 이제 왔다. 대접견실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약간 좀 황당무계하다는 듯이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팀이 질문을 했답니다. 최상목이 이상민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봤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말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민 장관이 더 어린가요? 너라는 말이. 최상목과 이상민 원래 친하다고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말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이상민 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반말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네. 최상목 63년생, 이상민 64년생. 한 살 차이가 나네. 서울대 법대로 치면은 둘 다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네. 법대로 치면 한 학번 차이 날 수 있죠. 한 학번 선배인데.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최상목 씨가 용감하네. 그래도 반대했다는 말은 계속 나오네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얘기는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렇죠. 계속 자기는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네. 지난번에 이제 특검 수사 내용이 흘러나왔을 때도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CCTV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 최상목 이제 조태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들었을 때 계엄을 반대했다고 본인이 느꼈던 것은 본인하고 최상목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 최상목 같은 경우에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서명을 받을 때 나는 서명 절대 안 하겠다. 하지만 일을 시키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때 그랬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상 진짜 제대로 된 반대를 했겠느냐라는 사실 의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네. 한동훈 전 대표랑 자기 계엄 반대했어. 네. 탄핵 소추도 찬성을 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한테 정권 내줄 수 없어. 그래서 한한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확 꿈을 꾸어버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똑같지. 최상목이나 다른 이제 뭐 장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막으려고 했더니 대통령이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래서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그러면은 윤석열이 망가뜨린 나라를 다시 세우거나 이 혼란들을 빨리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안 해. 그냥 내버려둬. 민주당한테는 정권 못 내줘.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계속 뭔가 해먹으려면은 민주당한테 정권 주면 안 돼. 저들한테는 주기 어려우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우든 말든 간에 결국은 윤석열이 다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물어봐야죠. 네, 정말 저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했었다는 게 너무 황당무계한데 어쨌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이 구속 심사가 이제 있었는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던 일반 이적죄 때문에 사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에 신문이 열렸었습니다. 실제 윤석열 씨는 신문에서 직접 발언을 하면서 일반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었었고요.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범죄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들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 구속 심사는 이정엽 부장판사 주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피고인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30일까지 내라라고 양측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신문 결과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오늘이 이제 23일이기 때문에 저는 김영현 씨에 대한 지난번에 그 추가 구속 여부도 이제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김용현 같은 경우에 구속 만료가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일모레. 제가 궁금한 게 오늘 새벽 아니면 내일 무조건 나와야 이제 김용현이 풀려나지 않게 돼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김용현이 이 크리스마스를 밖에서 보낸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매우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 지금 나온 걸 봤거든요. 아, 그래요?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인기라든가 이 그 대북 전단 살포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국정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며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 자기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 그럼 또 누가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야? 김용현이 알아서 했다는 그러니까 거겠죠? 자기가 또 안 하고 다 김영현이 또 알아서 했다? 그럼 네. 김영현이 대통령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보고 받았는데 그때는 많은 시간을 취중이었고 저희가 그 이제 의혹을 품자면 그리고 당연히 11시 출근이었잖아요. 늘상 그러듯이 11시 출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마 보고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 아닐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란잡혀 갔을 때 윤석열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다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뭐 몰고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기억을 못하거나 보고는 받았다는 전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기억하는데 거짓말하거나 그렇지 그럴 사람 충분히 그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이 그랬대요. 네.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다. 있네요. 어디가 있네죠.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를 하는 어이가 거예요. 없는 사람. 원천 타격 얘기했던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1초도 망설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전략적 인내야. 이 사람은 인내하고 제일 거리가 먼 사람 아닌가?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 네. 그 정보분과에 있는 사병이 네. 폭로했잖아요.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우리가 먼저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날린 걸 북한이 대응하기 위해서 날렸는데 하필이면은 그 전단을 뿌린 게 용산 대통령실 앞에 그 외국 정상하고 그 정상을 맞이하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폴폴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무인기 보낸다고 북한이 난리를 쳤을 때 김용현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글쎄요 난 잘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들인데 근데 국방부 장관이 가가지고 그 무인기 보낸 거가 어떻게 된 거냐고 출궁받을 때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고 그거를 그렇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이 자 그동안은 우리 쪽 대한민국에서 콘크리트 장벽을 하거나 그 뭐 DMZ를 더 경계하거나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 때 북한이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를 했어요. 이걸로 말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뭘 더 이상 무슨 전략적 인내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김정은은 가짜 강기다. 진짜 강기는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 커뮤니티에서 그래요? 네,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럴 것 봐봐라, 얘 진짜 강기였으면 전쟁했을 텐데 그치. 얘 피하지 않느냐. 근데 윤석열 얘는 진짜 전쟁하려고 했다. 진짜 광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김정은 편은 안 들겠어. 잘못하면 우리 안 그렇죠. 돼. 세계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안 했으면은 뭔 사단이 날 뻔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해버리고 나니까 병력도 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북한에서. 베트남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베트남전 때 우리가 참전할 때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일 걱정한 게 우리가 병력을 빼버리면 북한이 뭐 남침하면 어떡하냐 이걸 굉장히 걱정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트라우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병력을 빼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교전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전력 공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기를 가지고 막 날려보내고 어디 한번 우리한테 공격해봐 그랬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공격할 사정도 안 되는 데다가 저거에 맞대응해봐야 우리가 오히려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한 거야. 그러네. 윤석열이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김정은이가 또 똑똑해서 이걸 안 했나 보다 했더니 또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럴 사정이 안 됐군요, 거기도. 그렇죠. 처지가 열악했었죠. 네, 그랬었네요. 자, 김영현 씨 사실은 군사법원에 오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계속 있었었고요. 실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두 번, 세 번 불렀는데 두 번은 안 나오다가 오늘 세 번째 이제 나와서 여론조사 꽃 등에 이렇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부분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본인의 증언을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자랑스러운가? 어쨌든 그러면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수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았다. 뭐 이따위 주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당시 법정에 있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황당무계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용현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통치수단이래잖아. 둘이 아주 웃기네 정말. 대통령은 이상한 거기 사람이네. 보내는 거 모른다고 그랬거든. 윤석열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내가 네.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통치수단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말했대요.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나의 지시였다. 김용현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이고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수단이다. 대통령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했던 군인들에게는 감사하면서도 미안하다. 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말을 듣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황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사법원에서는 윤석열을 한 번 더 불러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겠다. 이러고 끝을 냈다고 합니다. 시쳇말로 이걸 환장했다고 얘기하죠. 아주 미쳤나 봐요. 감옥에서 세상의 빛을 보기 싫어가지고 환장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판사가 네. 어떻게 나중에 선고하겠어요. 네, 저거 뭐 5년짜리 이렇게 선고하겠어요? 김용현이 제일 혐의가 짙은데 지금? 윤석열이 묵이면은 김용현은 막 한 사형이네요. 20년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사형까지 안 그러면은 나오나요? 나이로 볼 때는 아마 살아서 나오기 어려운 나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안한 말이지만. 또 재판 중에서도 김용현 변호인이 증인들에게 어떤 이야기 하냐면 특검 측이 되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변호인 측이 특검은 너희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다. 쟤네들 막 모욕 주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증인한테 너네 편은 우리야. 라는 뉘앙스를 계속 원래 풍겼습니다. 근데 그거 기조가 계속 나와가지고 군사재판에서 김용현은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여튼간 그 의뢰인의 그 변호사들이고 참 특이한데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건진법사마저도 이제 드디어 내가 그들에게 속았다. 나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손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건진법사가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플리베게닝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았던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건진법사 5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경 에디터님? 건진법사가 5년이면 네. 그러면은 건진법사가 그 동안에 얼마나 최측근이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윤석열은 이제 내란이다. 근데 김건희를 내란해서 지금 흘러가는 것이 저는 김건희가 진짜 내란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나 지금 재판부에서는 아예 이제 선을 그은 듯한 모습을 보이게 검찰 라인에서부터 그럼 김건희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럼 김건희는 어디까지 걱정이 돼요? 김건희 씨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김건희가 형량이 구형이 작게 될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김건희 내란을 무조건 엮어서 풀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인데 지금 검사 측에서 김건희를 아예 잘라낸 거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건진이 5년이야? 그럼 김건희도 2선일 건가? 라는 걱정이 저는 더 먼저 앞섰습니다. 네. 그럼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자,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성배 씨의 특가법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 8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한 사람들이다.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서 구형한다. 이 얘기는 약간의 플리바게닝이 있었다는 건 이제 이 검찰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전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절했다. 윤석열 씨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말해놓고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윤영호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따로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 참 이 사람은 꼭 먹고 알 먹고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이거 혐의 내용 중에 2억 원 받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업들한테 내가 막 뒷배가 막 이렇게 막 힘 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청탁 받아준다고 하면서 2억 원 받아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2022년 5월 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는 등 다 합쳐서 2억 8천만 원을 사실은 이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저는 그 지금 5년 구형이 됐는데 실제 뭐 선고는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몸통은 김건희잖아요. 네. 더 아마 형량이 더 높아질 수밖에 당연히 없잖아요. 높아져야 당연히 되겠죠. 몸통이니까 네, 맞습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많이 받은 건진법사가 검찰에서 구형이 5년밖에 안 돼요. 저는 김건희를 구형을 검찰에서 얼마나 할 것이냐. 플리바게닝 진짜, 했잖아요. 네, 너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많이 해도 플리방hen이라고 하지 말고 형량 참작을 해주세요. 평양 참자. 네. 왜냐하면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플리방hen이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면 애초부터 수사 초기에 갔다가 명품 가방 내가 숨겨놓은 거 야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갖다 주면 몰라도 다 말기에 밀려나가지고 이제 겨우 어디 숨겨놓은 거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사실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 덕분에 김건희 씨가 나 받았어요라고 인정한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는 맞는데. 끝까지 버티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속까지 됐었었는데 건진법사가 말을 바꾸면서부터 김건희 씨가 에이 그래 모르겠다 나도 받긴 받았어 뭐 다른 건 안 받았지만 요건 받았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우리가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 그만 아니에요? 6개월 깎아주는 거예요. 네. 그럼 김건희 알겠습니다. 구형이 10년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그렇죠. 소리까지 그렇게 되면- 들었거든요. 근데- 검진이 5년이면 김건희 10년도 안 나올 수 있다. 김건희 서해건설 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네. 이건 말고도 도이치 사건도 있고 많잖아요. 혐의가 아마 한 치면 아마 14개 뭐 15개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한 3개 4개 혐의밖에 네, 못한 걸로 알고 앞으로 있어요. 나올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그 재판 이제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1+1이 2가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5년, 여기서 5년, 그리고 전체 뭐 10년 이게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걱정하는 이제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홀로 걸어선님께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봐서 건의는 무죄 구형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괜찮고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마시고요.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경 에디터님이 특별히 오늘 취재해온 내용이 있어서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이제 칼 호텔 서귀포에 있는 칼 제주도 이 호텔에서 16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받았다. 이게 이제 그 보좌관이 제보한 것처럼 보이는 카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받은 거 인정한다,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30만 원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 얘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경 우리 에디터님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화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직권면직된 보좌관들이 지금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왜곡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리고 그 방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리고 뭐 그게 이박이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얘기들 자체에서 지금 다 어폐가 있거든요. 이박이 아니라는 근데 아니야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저 종합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160만 원 상당의 그런 고가의 방이 아니었다. 지금 저희 그 PD님이 이 호텔에 요 방을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비용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조개 있습니다. 서귀포 칼 호텔의 1박 가격대가 코너 스위트라고 하는 방은 35만 원짜리이고요. 로열 스위트라고 하는 방이 72만 5천 원짜리라는 건데 그동안 얘기 나온 거는 저 72만 5천 원짜리 방에 묵었다. 2박 3일 묵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35만 원짜리 방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낸 것이 알립니다라고 입장을 낸 것이 이제 30만 원 초중반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저렇게 본 거는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 금액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으로 하면 저기서 거의 뭐 3분의 1 가격, 반 가격으로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앱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2박에 30만 원 초반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1박에는 15만 원 중반대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 그냥 계산은 지금 아직 정확하진 않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하는 것이 2박에 30만 원 초중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조금 전에 앱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은 아닐까 저는 거기까지 추측만 합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서는 직권면직 보좌관이 악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주장에 어폐가 있다. 그리고 또 보좌관도 이거를 같이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기에는 아까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한테는 저 정도밖에 얘기 듣지 못해서 민주당의 당직자들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취재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하고 복수에 이제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 당직자들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이제 당사에 있는 당직자들, 국회에 이제 뭐 출입을 한다거나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솔직히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아주 애당심이 깊은 분들인 거죠. 이 정도 의견이 좀 많았고, 보좌관들은 좀 달랐어요. 복수인데. 이거 전직 보좌관이 똥 싸고 간 거다. 딱 보면 계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금하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잘 들어보라고 저한테 이제 제가 후배였으니까 당에 있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진짜 여기를 가고 싶다면 이렇게 시끄럽게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장이든 전무라인 다 잘 알 거 아니냐.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다. 그러면 사장하고 전무 이 정도 라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나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럼 기록도 없이 사장 전무가 내 이름을 며칠 빼내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보도는 전직 보좌관이 캡처,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 직원과 캡처했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비서관이 그 전직 비서관이 대한항공 직원하고 친분이 있어. 본인도 받았을 것이다. 이거를 개연성이 100%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소개시켜. 오히려 김병기 국회의원을 그 보좌관이 이 대한항공 직원을 소개시켜 주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때 민주당 야당이었어. 근데 여당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냐. 근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민주당에서는 이런 거 있으면은 그 국회의원들 터치를 한대요. 보좌관들 니네들 그런 거 하지 마.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런 거 먹지 마. 받지 마.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터치를 안 해. 그때 국민의힘은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때 당시 여당이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부적절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대관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잖아요. 어떤 걸 받았다 하더라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깥으로 또 공개가 됐다고 하는 것도 어찌됐든 간에 의원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번에도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뭔가 좀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가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명분을 삼게 되고, 그리고 로얄 스위트룸 가격이 아무리 명분상 160만 원 하룻밤 자는데 뭐 그럼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그걸 호텔 측이 실제 숙박 가격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예약을 할 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방 가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저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뭐 이런데 도덕성은 훨씬 더 전 낮을 거라고 보지만 네. 다른 의원들도 이런 대관 작업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걸리면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 좀 바로 해야 된다. 이거 아주 익숙하게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은 약간 편의를 봐주는 정도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예우를 해주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주는 거는 공짜로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잘 봐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된다. 다른 거 괜히 구가하게. 잘못했습니다는 했죠. 네, 네, 더 잘못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게 팍 숙이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우리 아, 강지훈 변명하지 기자님 말고. 말씀하신 게 제가 짧게 네. 제가 취재한 걸 이렇게 썰을 푸니까 댓글에 야 이경도 실드 쳐주는 거냐 그건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든 SNS 글이든 저는 이제 비판적인 논조로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는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취재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 전반적인 문제인 거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야말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첨부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국토위에 현안이 있었다는 거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간의 합병 관련 문제 등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대한항공 측에서 혹은 카로텔 측에서 그 의원들에게 이걸 쫙 돌렸나 봐요.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이 지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한항공에서 주었다라고 하는 이 호텔 숙박권은 실제 그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었는데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요거에 대해서 기한이 지났는데 하면서 또 문의를 해가지고 1년 연장된 그런 숙박권이 다시 제공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그런 카톡이 주고받은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처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자 미상경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직원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약간 해명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왜 켜요? 네. 애초에 그냥 잘 몰랐지만 사용한 거 죄송하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렇게 하지 맞고요. 자기가 그걸 뭐 국회의원이 사실 격떨어지게 그거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좌관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대한항공 측 대관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줬을 거예요. 여러 의원실한테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상례로 보면 저도 이제 서귀포 카라스 잡았거든요. 네.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찾아봤어요. 일반 뭐 객실 같은 경우에는 뭐 산뷰가 있고 바다뷰가 있는데요. 네. 한 10만 원대 중반 그 정도면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 그렇군요. 그리고 1인 조식권까지 다 해도 아무리 비싸게 잡는다 하더라도 한 뭐 산뷰 같은 경우에는 조식권 2명까지 포함해도 한 15만 원 안팎이면 돼요. 네. 이것도 부적절하지만 뭐 그렇게 제주도 가가지고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그 정도 그냥 방에서 잤다 그러면 제가 또 이해도 하겠어. 솔직히 뭐 이거는 사실 우리끼리도 막 이렇게 같이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니 근데 이거는 로얄 스위트예요. 이거는 훨씬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공짜로 대관이 뿌리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국토인데 그걸 그냥 뭐 당연히 받고 가서 자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하면 네. 당연히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경님, 자꾸 댓글 달지 마세요. 예? 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하다 말고. 되게 좋은 댓글이지 않아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소통의 차원에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다른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렇고요.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식의 상납 뭐 좀 약간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조금 없어져야죠.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었나 보다라는 의심을 조금 품고 있고 사실은 아까 이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런 거 가지고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자꾸 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이거 약간 무단횡단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아. 막 엄청나게 큰 사안은 아닌데 무단횡단도 불법이잖아요. 사실상 깊게 들어가면 네. 좀 애초에 약간 의심받거나 비판받을 행동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 그런 거 잘하고 그러면은 이해라도 해. 솔직히 계속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러니까 더 비판받는 거지. 이제 사법전단 재판부도 뭐 비슷한 내용인 거고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하나의 행보가 이제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되게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홀로 걸어서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이거죠.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현 정권에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언행에 조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맞고요.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찬성이 175표였고요. 반대가 2표였고요. 기권이 2표였는데 박주민 의원이 표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혁진 의원도 안 했습니다. 기권 2표가 박주민 의원과 최혁진 의원이었는데요. 이 두 분은 왜 기권했을까? 사실은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근데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내란전담 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준엄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경 전 대변인이 통화를 하셨다고요? 네, 박주민 의원하고.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내란전담 재판부에 기권한 이유는 재판부 그 원안에도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자체가 이제 복수로 해서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을 한다라고 수정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다. 원안도 원래 2개 이상 복수로 재판부를 설치하고 무작위 배당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보낸 의견서를 보면은 이거 사건 배당 절차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대요. 근데 이거는 네. 위헌이 아니다. 이거는 사법행정에 죄송합니다. 사법행정에 속하는 문제다. 그럼 이거 법률로서 왜 못하냐? 그때 하면 될 걸. 근데 자꾸 그쪽에서 위헌 소지가 없는데 위헌이라고 주장할 소지가 있으니. 이거 근데 내년 1월에 선거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재판이 계속 지연되니까 빨리 서두른 건데 네. 본인들 그러니까 법사위와 본인은 과거에서부터 이거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헌은 아니지만 저쪽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본인은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는 없었고 어차피 통과되는 아니었으니까 나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다. 기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도 본인이 따져봤을 것이고 참 열심히 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오늘 기권을 하니까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기권하지? 이걸 싫다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어차피 이제 이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를 좀 더 표명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네, 재판부 2개 이상 그러니까 복수로 설치하고 무작위 배당은 원안에도 있었던 건데 그렇죠. 마치 지금 기사는 이번에 수정안이 그것이 뭐가 잘 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 나오잖아요. 그것이 네. 아니다. 원안에도 있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그럼 민주당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법사위 이거 그전에 추진한 거 아니셨어요? 왜 이렇게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법사위 내에서 이미 법사위 차원에서 결의가 끝났다. 근데 의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도부에 위임을 하잖아요. 위임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지도부의 시간이다. 그거 제가 물어봤죠. 그럼 지도부가 일 못했다는 거네?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저도 참겠습니다. 원안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도 일부러 이걸 가지고 이제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우려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괜히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아마 지도부가 이걸 이제 한 것 같은데요.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행정은 법률의 영역입니다. 헌법상 사법행정권은 법률에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법원 조직법인데요. 법원 행정처조차 인정하는 이 명백한 원칙 앞에 위헌성 논란은 무의미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원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란의 주범을 시간 계산 논리로 풀어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권을 던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혁진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의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희대의 사법부가 독립적 지위로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저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자들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에 재판부 구성의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현 수정안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를 불신합니다. 국민을 배반했다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신이 가장 중차대한 위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기권은 했지만 결국 그 기권을 하게 된 이유들이 현재 사법부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내세웠던 그 내용들은 맞는 것이다. 이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멋있죠? 뭐 멋있긴 한데 누가 멋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다 공감하는데 그래도 사실 전 개인적으로 네. 그래도 창선표 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신다. 저 얘기하면 안 될 것 아니 같아요. 얘기하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최혁진 의원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무소속이니까.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는데요. 네, 박주민 의원은 그렇게 하면 저는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의 중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몰라서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근데 박주민 의원이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나는 내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의원도 앞으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당을 이제 책임질 위치에 있는 정도 의원이니까 저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기자들 앞에서 그 의사를 밝히고 찬성표를 던지는 게 맞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던지는 표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기권을 하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년 초에 윤석열 씨에 대한 2심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 추진하려고 했던 대법원의 예규도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지금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을 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사무를 분담하면서 판사회 의결이 거쳐지게 되고 그러면 법원장이 전담 재판부 판사를 보임, 즉 임명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예규안이 우선 배당을 실시하고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나중에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원래 확보를 했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수정 법안에는 그 기준에 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오히려 판사회의가 일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건이 과연 배당의 무작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가 문제이고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 또 장난치고자 하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어진다는 게 조금 그쵸. 의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전 중앙일보보다 잘 안 믿는데요. 중앙일보가 제일 일본말 써서 좀 그렇지만 제일 야말 잘 잡아가지고 야말더라고요. 네요. 핵심을. 네, 일면 제목이 조희대 배제 내란 재판부법 오늘 처리. 딱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희대 인사권 행사할 수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자기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무작위 배당이라 할지라도 그게 투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실리를 잃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돼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2월에 인사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민주당이 대법원 예규대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장난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왜? 서울 고법에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판사들 쭉 깔아놓는 거야. 그리고 직위원 1, 2, 3, 4, 5, 6까지 쭉 깔아놓고 난 다음에 무작위로 돌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 확률이 18개 재판부 2개 추가해서 18개 정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30% 정도 확률이면 얼마든지 뽑힐 가능성이 있거든. 그럼 무작위 배당이 아니거든요. 대법원장이 자기 인사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해버렸다고 치면 영장전담 재판부가 역시 판사가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네. 수원지법에 있는 판사들 쫙 끌어올려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도 없고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관들이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외부의 힘을 통해 가지고 사법부를 흔들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무작위 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만드는 방식들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결국 위헌 심판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뭐 일종의 반동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지들을 다 없애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고육지책은 결국 판사회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없다.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 우리 지법원장들 다 모이세요. 그런 다음에 지법원장들이 그동안에 입장 밝히는 거 봐봐요. 법원장들이 밝힌 입장 보면 조희대랑 초록은 동색이야. 그렇죠. 법원장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이럴 저는-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판사회의를 통해서 다수의 판사 의견이 모아지도록 해서 거기서 위헌성을 제거하게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 판사들을 무작위 배당이든 아니든 간에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해서 그래서 대법원 내규로 만들어져 있는 사무전담위원회에서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세부안을 만들면 다시 판사회의에서 자 우리가 이걸 승인할 거야 말 거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만드는 게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과 그 코드가 그 자기들의 색깔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더 이상 윤석열 씨를 옹호하거나 윤석열을 위한 재판부 구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제 임기가 좀 있으면 얼마 안 남는 상황이 돼버려요. 저는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흘러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변협도 사실 안 믿고 뭐 대법원도 사실 별로 믿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금 달리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좀 듣고 있으니 일단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죠. 무서워요. 지금 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또 대통령실에서도 열심히 지금 한 이유가 사실 다 그런 거라서 여러분이 지금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잘 좋은 방향으로 올바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원에서도 받아들일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외교 작업을 잘될 내부적으로는 겁니다. 하고 있다고 네. 얘기하는데 지금 이번에 네. 통과된 법에 맞춰서 아마 외교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크게 시끄럽지 않게 지금 넘어갈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습니다. 네, 오늘 이경 대변인 전 대변인 나오니까 이경 대변인 나오니까 스픽스 아주 활발하고 좋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세요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달다가 혼났고요. 네, 그런 댓글은 부적절한 댓글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우리랑 같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오늘 아주 풍성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김성환 형님 논리가 항상 풍부해서 좋습니다. K102님도 그렇게 말씀. K102님 네, 한 분 남겨주셨어요. 한 분. 농담입니다. 여러분. 너무하네요, 진짜. 여러분 남겨주셨어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저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까봐 친해서 농담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친해서. 네. 야마도라님 이경은 초미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거 네, 오늘 난리 감사합니다. 났습니다.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이원님이 저는 지금까지 조인성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요? 근데 조이대 닮았대서 매우 힘듭니다. 본인 얘기하시는 것 본인.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멋진 강지호 기자님 응원하시는 그런 댓글도 많았고요. 역시 스픽스 애청자분들께서 마음이 참 따뜻하고 정말 아름답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네, 오늘 한번 또 방송해보니까 좋았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또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이런 자동차 플랜, 운전자 플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점검을 하십시오.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같이 가입하시는데 나는 이미 가입했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툭불 한우가 단돈 12,000원 200g에 12,000원입니다. 네, 바로 한우 툭불 눈꽃 로스입니다. 최고 등급 한우 중에서도 살기살을 구워서 먹기 좋은 최적의 두께를 썰어냈는데요. 이게 마블링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고깃결 사이에서 사이사이 아름답게 마블링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데요.
진한 육향과 풍부한 육즙 그리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고단백 부위라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최고이고요. 오직 스피스 공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200g 한 팩이 단돈 12,000원이니까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또 연말이기도 하고 올 한 해 너무 힘들게 살았던 여러분을 스스로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200g 한 팩이 12,000원인 이 눈꼴 로스 툭불 고기 꼭 여러분께서 스픽스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시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지호 기자 요즘에 고생했는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사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증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좋습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평론가님도 한번 해보시죠. 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아이, 미안하네요. 저희 나중에 한번 꼭 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꼭꼭 인증해 주세요. 네. 이상한 평론가는 자기가 사는다는 얘기 절대 안 하네요. 오늘 대답하세요. 커피 사주셨어요. 그래요. 사람을 뭘로 평론가님 커피 사주셨어요? 네. 그래요? 안 사주셨어요. 못 마주쳤잖아요. 커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네, 이경 대변인이 커피를 좋아한답니다. 다음에 슈퍼챗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한 시간 재밌었었고요. 내일이면은 김용현 씨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테니까 저희 또 내일 방송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